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의 제철소를 지켰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미국에서 강판을 조달해 생산 비용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의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한 감리를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회계심사 감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와 감리 운영 인력 관련해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27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자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투자가 적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평가이고요.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기존 58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31%나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시장에서 하락을 맞이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해주면서 우리 시장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도 44.8%에서 45%까지로 늘려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락했던 것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평가의 매력들이 부각받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그러한 단단한 힘을 믿고 그래도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우리가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과 대응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시장 전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엔터주. 그래도 우리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면서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엔터주 힘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상당히 시끄럽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 SM, 하이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군들 다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하락이 좀 나왔던 JYP까지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시끄러운 분위기와 별개로 시장의 흐름들을 좀 역행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4월 2일 상호관세 이슈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자동차 관련돼서 또 관세 이야기가 다시 또 한번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피로도는 정말 크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게 4월 2일에 상호관세가 발효가 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피로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엔터주들은 시장 대피주의 성격으로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엔터주들에 대한 시세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엔터주들은 계속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엔터주 자체의 모멘텀도 시장에 있겠지만은 우리 오늘 또 관세 리스크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 와중에 관세 무풍 지역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터주들은 완벽한 무관세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오늘 엔터주들의 주요 주가들의 흐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엔터 4사가 최근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기대 배경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엔터주들의 힘은 살아있는 부분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 계속하는 부분들이 뭐 BTS 귀환 그리고 블랙핑크 귀환인데요. 이번에 제니도 신곡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 여기저기 예능도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 출연도 하면서 이제 완전체가 나오기 전에 물론 개인의 솔로 활동을 위한 활동이긴 하지만 결국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이게 결국 이연적으로 또 완전체가 컴백을 했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니의 이런 개별 활동에 대한 노출도도 굉장히 빈번한 상황이고 또 BTS 귀환에 앞서서 J-YOB 월드 투어를 또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2025년 기점으로 해서 신인 그룹들, 뭐 하이브 쪽에서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외국 쪽 그룹들, 뭐 라틴 쪽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 보이 그룹의 또 새로운 신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 그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월드 투어들을 시작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스트레이키즈도 이제 JYP 지금 주가 흐름은 안 좋기는 하지만 2분기부터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MD에 대한 매출 그리고 콘서트 티켓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세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쪽 아니면 관세 때문에 성장에 좀 저해를 받는 쪽 이런 쪽들이 있는데 관세가 없으니까 실적이나 성장에 대한 저해는 없을 거라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게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관세에 관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호재 뉴스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JYP라든지 또 YG에 관해서도 엇갈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일전에는 JYP가 좀 굉장히 강한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또 엔터사들마다의 전망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증권가에서도 좀 상반된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4대 엔터주다라고 하죠. 엔터주 4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전망치들이 좀 어떨까요, 대표님? 정말 신기하게 예전에는 우리가 엔터라고 하면 JYP가 대장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JYP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엔터주들 다 안 나올 때 혼자 그래도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다른 이제 회사들은 새로운 IP, 새로운 신입 그룹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탄탄하게 있는데 이번 JYP 같은 경우에는 키플립이라는 그룹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크게 여성 걸그룹들에 비해서는 주목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 이슈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재계약의 조건 자체가 회사 쪽에 좀 불리한 계약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수익을 잘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런 분배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워낙 그 두 기업이 JYP 자체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IP의 다양함이 없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JYP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오늘 엔터주들이 잘 가는 가운데 JYP가 가장 좀 약하게 움직이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그리고 YG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메가 IP, 뭐 블랙핑크, BTS에 대한 귀환 관련돼서 기대감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이브는 이번에 뉴진스가 또 활동에 대한 또 부분들이 제약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하이브는 반사 이익 쪽으로 굉장히 좀 이런 불확실성의 제거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줬고 하이브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뭐 신인 걸그룹에 대한 신인 보이 그룹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인기 많았던 동방신기 뭐 이런 그룹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녀시대, 뭐 태연 이런 그룹들조차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저연차부터 고연차들의 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 만약에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파이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보다 수익을 빨리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멘텀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관세라는 그 큰 키워드 안에서 각각의 종목들의 희비가 달라지는 요인들은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JYP를 항상 대장주격이라고 생각했었던 투자자분들은 좀 속이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모멘텀을 잘 판단을 해서 어떤 쪽이 더 매력 있는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문화 교류에 관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이었죠. 한중일 장관 회담이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때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한알령 해제에 관해서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 교류보다는 사실 이제 정치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기사를 찾아보면은 외교부 장관의 이제 국내 방한 일정이 이제 잡힐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요. 사실 만약에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계속 안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었을 때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세론처럼 그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세론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시장에서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세론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수익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만약에 콘서트를 하는데 예매율이 엄청 높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또 그게 숫자로 찍히는 시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볼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또 우리가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게 애매모호한 게 한알령 이거 해제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세론을 작용하겠지만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네. 엔터사, 중국의 엔터사가 이제 한국에 온다라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론일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전 빗장이 풀리는 건가라는 또 의문이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알령 해제가 완벽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있기는 한데 이게 기점을 딱 맞추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더 오래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물론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달려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기점에 왔을 때 이 정도 됐으면 이게 세론으로 작용하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결국 진짜 콘서트를 하거나 콘텐츠가 중국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인기가 엄청 많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실적으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종목들을 물론 섹터별로 차별화는 있겠지만 계속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중국이라는 이 키워드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또 뭐 반대로 막상 갔는데 별로 안 좋다라고 한다면 또 그게 좋은 쪽의 모멘텀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중국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관련된 섹터한테 영향을 계속 줄 거는 저는 시간은 좀 길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론보다는 우리가 좀 더 긴 관점에서 한알령 해제에 관한 수혜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지금 전략으로서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주시죠. 반도체주들 변동성주의보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승을 이제 많이 해줘서 저희가 또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또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 삼성전자는 또 좀 다른 모습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한 이제 급등락이 갈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반도체주들 대응점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아까 앞서서 앵커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한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지금 엔비디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 삼성전자가 많이 밀려야 되고 하이닉스가 많이 밀려야 되는데 다행히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이크론 쪽에서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인상 소식이 들려왔던 부분도 일조를 하고 있고 지금 레거시 쪽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최신 반도체 쪽으로의 완전 초점이 맞춰다 보니까 최신의 칩 그리고 규제라는 이 이슈가 나오면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의 기대감도 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단이 열려서 시원하게 가지 않는 흐름은 굉장히 답답하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이 27일이잖아요.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기대했던 이런 수급도 어느 정도는 저는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오늘 소부장 쪽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소부장 쪽은 많이 밀리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레거시 쪽을 기대해서 일시적으로 대형주들에게는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건 향후에 소부장 기업들도 이 두 기업이 잘 버텨주고 있으면 좀 지금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뒤따라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대장주들이 잘 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좀 이런 하락들이 아쉽기는 하고 또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가 또 밤사이에 많이 들려왔어요. 이건 차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레거시 쪽으로 해서 기대감은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간밤에 또 엔비디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서 급락을 나타냈는데 국내 그래도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는 이유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제 레거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또 마이크론 가격 인상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뭐 이런 또 기대감들이 좀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급락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일단 또 뭐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식의 또 말을 하면서 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과 그리고 관세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이번에 또 자동차 관련돼선 예외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어저께 나스닥 중심으로 그 전날 같은 게 2% 올랐다가 또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 또 2% 그대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받는 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기술주를 중심해서 하락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또 규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이제 저사양 반도체 칩이 중국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딥시크의 영향으로 이 부분이 지금 또 막혀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그럼 엔비디아의 수익성은 앞으로 이런 규제들을 통해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이유도 엔비디아 쪽으로의 HBM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지금 H20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우리가 이제 HBM3 이 8단을 여기다 적용을 시킬 거다. 그래서 공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HBM 쪽의 강자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줬는데 바로 하루 만에 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이제 대표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뉴욕 빅테크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국내에 미칠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한테는 우리가 방금 이제 뭐 레거시 쪽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기술주들이 밀려버리면 우리가 HBM 뿐만 아니라 HBM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그렇지만 전력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사실 오히려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으로 기대했던 종목군들 기술주들이 밀리면 이쪽 종목들이 더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또 마침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또 취소라던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에서도 지금 워낙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좀 뒤처지다 보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 울트라 최신 버전을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별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테슬라도 우리가 뭐 지금 M7 기업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넓게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만 피해를 보겠지가 아니라 전력 설비라든지 인프라 쪽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인프라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군들까지도 퍼져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영향력을 받는 섹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하락이 국내 반도체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또 그 길과 방향성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롯데 글로벌로지스의 상장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면은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공매도 관련해서 어떤 시장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바로 어떤 이슈를 준비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은 업계 2위 종합 물류 기업이죠. 자, IP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IPO에 나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신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측에서는 물류 인프라 고도화라면서 1번 때문에 상장을 추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니다, 2번 때문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로지스 같은 경우에 이 IPO 상장 명분이 좀 흔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7년 당시에 H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투자 회사가 롯데 글로벌 로지스에게 2,860억 원가량을 투자를 합니다. 이때 투자 계약 당시에 풋옵션이라는 조항을 함께 걸었거든요. 여기에서 풋옵션이라는 것은 상장을 할 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롯데가 그 차익을 보전해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되는 공모가가 이 풋옵션 행사가보다도 훨씬 더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예상되는 공모가는 11,500원에서 13,500원인 반면에 풋옵션 행사 가격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웃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롯데가 투자자에게 2,90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2,900억 원이라는 돈은 신규 모집을 통해서 확보할 자금보다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공모가가 낮다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좀 낮게 책정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낮아진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장 준비 과정에서 1조 원대 기업 가치로 시장에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장 상황과 회사 재무 상태를 감안을 해서 그 절반 수준인 5천억 원 안팎으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낮춰버린 것이죠. 이렇게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롯데지주의 현금 유출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재무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지난 2023년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의 매출액은 2조 7천억 원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500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0.25%에 불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도 441%에 해당합니다. 그 경쟁사인 CJ 대한통운과 한진에 비해서 월등하게 빚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빚이 많으면 재무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평가할 가능성 높습니다. 자, 롯데 글로벌 로지스 IPO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속화되는 코스피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지난해 정말 우리 양시장 부진했었죠.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시원하게 성공을 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무려 10% 이상 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3월 들어서는 그 등락률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2%가량 상승세를 그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 아예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한 주 동안에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세를 그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약세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매도에 있었습니다. 이 공매도를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매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797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1,7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870억 원 순매수 우위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조 원 이상 사들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기관과 외국인과 정확히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3,395억 원가량을 매수하면서 저점 매수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2,600억 원가량 지난 한 주 동안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앞둔 지금 이 시점을 코스닥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부진과 코스피 내 업종 간 거세진 손바뀜에 대해서 공매도 리스크를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대표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이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의 리포트를 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2027년부터 주택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다는 부분.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2% 안팎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발표를 했죠. 현재 관세 평균은 2.5%보다도 무려 10배다 높은 수치입니다.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4%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마지막 전선과 전력 설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증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중단된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은 2기가와트 수준으로 하루에 150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가온전선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개별 장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짙어진 개별 장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저희 다음 코너에서 이어지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 줄 평으로 어떤 표현을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오늘 시장은 일단은 관세 이슈에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나 기대를 했는데 다시 도망갈까 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홀로 매수에 좀 나서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상, 오늘 선물까지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도를 느낄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워낙 정치적인 국내 정치 리스크, 지금 좀 일정에 대해서 약간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확실히 영향받고 있는 게 좀 보여지는 것 네. 같아요. 이제는 영향도가 좀 미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영향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열어보고요. 또 우리 시장 전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사실 요즘에 정말 개별주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사실 요즘에 저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리 관련주들 오늘은 살짝 쉬어가긴 하지만 또 어저께 시세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구리 관련주들도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최근에 한 1, 2주 정도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리 관련주들 미리 사셨던 분들은 손절하셨거나 이거 안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제 갑작스럽게 수급 쏠림이 확 나오면서 오늘은 또 빠지고 있어요. 좀 생각보다 크게 빠지고 있는데 어저께 굉장히 강한 시세를 이어갔고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테마성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개별적으로 섹터 전체의 뭐 악재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던가 노이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쪽에 또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은 또 시장에서 굉장히 또 시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비전이 오늘 뭐 수주 소식이 들려왔고 지금 전반적으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안 좋고 추세가 꺾여 있는데 하나비전을 바라보면 추세 자체도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런 투자 기회를 주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강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캐즘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좀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 가운데 대진첨단 소재라는 기업은 또 굉장히 시세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2차 전지 안에서 잘 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갑작스럽게 수급 쏠림이 나오거나 수급 이동 현상 자체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내가 손절하니까 가버린다. 라는 경우라던가 그리고 그냥 이제는 좀 시세가 끝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개별 이슈가 나온다거나 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대표님 지금 또 주총 시즌을 지나오면서 그런 공시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라든지 뭐 다양한 수주 소식들도 나오는 것 같고 이 시즌을 지나오면서 더 개별 장세가 이어지는 거지 않을까요? 그런 영향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적 분할,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도 할 수도 있다더라라는 이런 또 맞아요. 약간 지라시성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예전에보다 지금 어떤 그런 약간의 고투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밀려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그것 자체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적 분할, 유상증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섹터 자체를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소문에 의해서 또 종목들이 많이 밀리기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섹터가 막 강하게 치고 나가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도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지수가 잘 안 가더라도 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조선, 방산 어떤 딱 한 섹터가 시장을 잡고 끌어올려주면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유상증자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상패 시즌이라서 예측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내 종목이 상패 수순을 밟게 된다는 소식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저는 3월 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3월이 아닌가 며칠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3월 달이 사실은 주총 시즌이기도 하지만 상패 시즌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또 상패 종목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역시도 시장의 투심을 얼어붙기에 좀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증자에 관한 이슈도 최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들은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오늘은 또 관세 리스크까지 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실 것 같고 근데 이제 3월 마지막 날 공매도가 또 재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오늘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로의 외국인의 이탈이 이 공매도 때문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일단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귀환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대차 잔고라고 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려면 우리가 미리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식을 매도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대차 잔고가 쌓여 있다, 그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게 추후에 공매도의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잠재적인 부분이라서 시장에서 우리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그럼 대차 잔고가 많은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시장에선 우리가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조선이나 방산 이야기가 초반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대차잔고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면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대차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시적으로 좀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옛날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했던 사례들을 보면 그 중심에는 결국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3개월을 평균치로 냈을 때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됐을 때 적극적으로 했을 때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금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시장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들을 좀 기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이런 대차잔고가 많은 쪽에서는 이미 약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매도의 영향을 시장이 벌써부터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공매도 물론 시작이 됐을 때 또 우리가 더 봐야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지금 당장 100% 단언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 그로 인해서 그거를 피하고자 하는 매도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이 보여줍니다. 그러한 결과들을.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은 공매도에 관한 대응점들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또 변동성도 많고 시장에서 또 개별주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책들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진짜 제일 힘든 구간을 좀 걷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왜 힘드냐라고 했을 땐 지수 자체로 보면 작년과 대비를 해서는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는 시세가 나왔는데 올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수익을 내거나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쪽이 많았지만 지금 3월 달 들어와서는 저는 좀 더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뭐 조선, 방산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에서 지금 끌어당겨주는 수급이 최근 들어서 약간 급감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줬고 2차 전지, 반도체 여전히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관세 리스크라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섹터군의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은 저는 뭐 테마성으로 단기 이슈가 생겼을 때 비중을 작게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건 좋기는 하지만 지금 뭐 2차 전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비중을 많이 실거나 반도체 최근에 좀 밀린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많이 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심하는 전략들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공매도 재개 후에 시장 흐름 한번 보시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또 베팅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을 온전히 받아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일전에 그 영향도가 이전보다 미비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 관세 리스크는 우리 시장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넥스트마켓 통해서 관세 리스크를 더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품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많은 투자자분들과 관계자분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4월 2일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트럼프는 해나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지는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를 하겠다. 그것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트럼프는 경제적인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간 1,000억 달러, 하나로 따지자면 약 137조 원의 이득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25%의 관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자동차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타임라인별로 트럼프가 어떤 품목들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트럼프 자체가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해서요.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와 또 앞으로 부과될 관세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3월 12일 날 벌써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알루미늄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했고요.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도 25%로 설정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가 면제됐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폐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했잖아요. 이때 쿼터제를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해서 우리의 쿼터제가 부활될 수 있을 리는 없다라는 그런 시장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자, 이미 부과받고 있는 관세이고요. 그리고 지금 확정된 그런 관세가 바로 자동차 관세입니다. 4월 2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이 되지만 얼마 전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와 또 다른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부 면제가 될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고요. 멕시코, 캐나다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또 어떤 기업들이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관세 대상 품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시행일은 미정이지만요.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에 관해서도 우리가 관세 품목 대상에 관해서 같이 한번 언급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산품과 목재 관련해서도 관세를 매길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헤드라인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칩스법을 폐지하고
오히려 그냥 국가적인 부채를 갚자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가 직접 연설하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칩스법은 굉장히 끔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 칩에 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칩스법 폐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관세를 반도체 칩에도 매기겠다. 그러니까 모든 공장을 미국 쪽으로 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고 나서 TSMC 쪽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잖아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대응책들 내놓을지에 관해서 시장 방향성들 갈릴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의약품 쪽에 있습니다. 의약품 역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세 리스크를요. 의약품 관세는 가까운 미래에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포브스지에서는요.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의약품 관세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 좋을 것이냐에 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으로 유통되는 그러한 의약품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50%가 인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보다는 인도 쪽에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약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우리 국내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관세 대상 품목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설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4월 2일 시행될 자동차와요. 의약품과 반도체 마지막으로 농상품과 목재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의약품과 반도체는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빠르다면 4월 2일 시행 가능성들도 시장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오늘 기지개를 피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의 리스크들 여러분들 계속 감안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요. 추가적인 상호관세 기자회견을 예고했고요. 이게 다음 주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증시에서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시장의 변동성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트럼프의 입을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협상 능력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되는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리스크다라는 게 또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전해져 온다면 넥스마켓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요.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시각 코인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시장 여러 가지 지표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지표들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하루 동안의 가격을 나타냈는데 사실 이게 일중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들이오면서 비트코인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외신을 통해서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내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회복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87,000달러 선에 도달해주면서 가격 회복을 이끌어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어력은 좋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공포 탐욕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시장 자체가 과열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소폭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요. 33을 나타내면서 아직도 시장에서는요. 탐욕이 아니라 공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마켓이다라고 하죠.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줄 때는 이 공포탐욕 지수가 그리드, 그러니까 녹색 영역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이러한 투자 심리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요. 이 시즌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많이 몰린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현재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아직까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17을 나타내면서요.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은 비트코인에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지표들 보셨다면요. 이제 가격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오늘의 코인 시장은 또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래도 방어력이 좋았습니다. 1억 2,700만 원 선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300만 원 선을 하회했지만 2,000달러 선은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0.4%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BNB 코인은 보합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시장의 리스크 있는 만큼요. 저희가 방어적인 관점에서 함께 해드렸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5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